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강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악마의 속삭임. 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내가 그것을 알려주마. 불면증이 그렇게 우습냐? 아유, 제목 길죠? 시즌 13을 시작하고 강의 2개만 달랑 올려놓고 한동안 정말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올해 8월 2일이 사실은 강의 4주년 되는 그 기념일이었는데 그것도 건너뛰고 기념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굉장히 깁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면서 사실 15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목부터가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의 제목을, 이 타이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의 따블 또는 따따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그게 벌써 5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이죠. 이 5세까지 찍었다고 하면은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참 책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곧 6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책 광고를 저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책 좀 팔아먹으려고 책 광고를 좀 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좀 가라앉는 듯 하다가 6월 달에 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6월의 도서로 선정되는 바람에 책이 좀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여름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좋은 책 해서 또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했죠. 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도서에 선정이 됐어. 그래서 책이 요즘 잘 나간다. 나는 사서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서가 예쁘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책을 선정해줘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는 사서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사서를 본 적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남자들이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강의는 뭔가 이제 좀 자극이 들어와야지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악마의 속삭임. 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편을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환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졸피뎀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다면 빼달라. 또 심지어 치료가 1, 2년 전에 끝난 분이 연락을 해서는 자신이 그 당시에 졸피뎀을 먹었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차트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졸피뎀을 드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졸피뎀을 드셨다 하더라도 1, 2년 전에 드신 게 지금 무슨 부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약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드시는 분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영구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졸피뎀의 부작용, 극단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쪽의 의견도 또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자극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준비하게 됐는데, 원고 쓴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너무 지나치게 시청률만 의식해서 선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구나.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졸피뎀이 살인을 하게 하고 자살을 유발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확신시키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피뎀이 나온 지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수면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수면제죠. 이 졸피뎀이 특히 널리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과 의사들, 내과니, 피부과니, 정형외과니, 모든 과 의사들이, 환자들이 와서, 다리가 아프다 왔는데, 요새 잠이 안 와요. 아니면 내과에 와서 감기에 걸렸는데, 요즘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은 다른 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수면제는 졸피뎀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졸피뎀 처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을 모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졸피뎀만 처방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도 더 저는 문제가 확산됐다는 생각이 들죠. 제 생각에는요,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 중에서 또 우울증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스타브론이라는 우울증약 쫙 깔아줍니다. 스타브론이라는 약이 딱히 부작용이 없으면서 또 딱히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6개월, 1년 우울증으로 치료는 안 되면서 또 계속 약을 먹다가 어떻게 얘기를 듣고 우리 병원에 와서 또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정신과 의사는 그러면 고혈압 약을 못 쓰냐? 쓸 수 있어요. 고혈압 약 테놀민, 노바스크 이런 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몇 가지 약분이 모르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이왕 오는 김에 고혈압 약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감기약을 처방해달라고. 감기약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타이레놀이랑, 그 다음에 좀 심하면은 그냥 항생제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코막힘 또 콧물 멈추는 약 좀 넣고, 목 아프다 그러면은 또 진통 소염제 좀 넣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과에 가셔서 처방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그러면은 처방에 문제가 생기고 환자는 환자대로 골탕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도 이 졸피뎀이 정말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면제 처음 처방으로 졸피뎀을 쓰지를 않습니다. 초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졸피뎀이 목류병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나 3%뿐이 안 돼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초진 환자들이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와서 항의해요. 아니 무슨 약을 줬길래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먹은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수면제를 제일 먼저 처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봐서 그 약이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졸피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은 졸피뎀은 정말 퇴출되어 마땅한 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금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시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적 안전하고 판매가 금지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금지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점으로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작용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같은 약 말이에요. 과량을 복용한 다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간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간독성이 생기게 되면은 간이 파괴돼요. 그러면은 간 이식을 할 정도로 간 수치가 높아지면서 간이 못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 먹으면서 간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래서 당연히 수면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이 안전한 약들 곽체, 한곽체 사보시면은 설명서 한번 읽어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정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16일 편. 일단 시작부터 선정적인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망치로 살해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가족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그가 수면제를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한 일가족을 살해할 때 되도록 고통 없이 죽이는 그런 사례와는 달리 이 가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졸피뎀을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환자의 범행이 졸피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시청자한테 주고 있죠. 아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족 자살의 경우 또 환자가 우울증을 앓을 경우 그 사람이 겪는 인지 왜곡으로 인한 행동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살은 우리가 흔히 요해 불가능, 이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자살할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저 사람은 자살할 게 뻔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정몽원 회장의 경우도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왜 자살을 하지? 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그리고 어린 자식과 아내를 두고 그리고 그 큰 회사를 두고 자살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가장에 의해서 일가족이 모두 가장이 살해를 하고 사망한 사건도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빚을 다 탕감하고도 남는 돈이 7, 8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생활고에 비관을 하다니. 이런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또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왜곡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해를 아니라면은 우리는 타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가수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타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 장 빼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그냥 강의가 길어가지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살이 맞죠. 왜냐하면 자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동안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이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면은 가장이나 직장 동료들은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없어지면 그들은 더 편해질 것이라는 그 인지 왜곡에 빠지게 돼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자살은 사실 한 건도 없어요. 왜 죽어? 그냥 오래 살지.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자살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뭐 예전에 뭐 연예인 장자연 씨나 가수 윤희, 탤런트, 그 잘 나가던 탤런트 김다빈 양, 가수 김광석 씨, 그리고 여러 주변에서 일어났던 자살 중 수긍을 할 만한 자살 사건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걸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 예전에 그 SBS에서 방영했던 짝이라는 프로 있었죠. 그게 종방된 이유가 뭐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출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에게 선택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게 뭐 대수냐. 하지만 그 사람은 우울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하룻밤만 푹 자고 일어났으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 번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살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하게 되면 남는 어린 자식들, 아내, 살아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슬퍼할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비논리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가장이 온 가족을 망치로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했다는 것을 보고 다 이해가 안 되죠. 자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범인을 졸피뎀으로 지목한 겁니다. 저는 26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했고 또한 동료 정신과 의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졸피뎀을 먹고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례를 서두에 소개하면서 졸피뎀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니까 지금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자신들이 정말 아주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흥분에 들떠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정신과 의사들 또 의료계에서 숨기고 있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특종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졸피뎀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 중 심한 또 사례를 모아서 그들이 졸피뎀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실험 카메라를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졸피뎀은 분명 몽유병 같은 행동을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작용이 2%나 3%뿐이 없거든요. 그 실험 카메라 사례들을 보면 어떤 여성은 아기를 남겨둔 채 3시간 동안 밤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여성이 전화를 하지만 전화 내용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지만은 여러 번 전화를 해요. 하지만 전화를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적절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거는 특정한 일부에게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몽유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 약은 아마 금방 판매 금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 졸피뎀의 부작용은요, 술의 부작용이랑 술이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일단 술은 단기 기억에 영향을 주죠. 이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단기 기억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술이 해마에 영향을 줘서 생기는 단기 기억력 장애입니다. 졸피뎀의 부작용은 술을 마셨을 때 생기는 필름 끊김 현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과음한 사람이 집에 와서 아침에 잠이 깨서 이런 깜짝 놀래죠. 내가 어제 노래방까지는 갔는데 노래방 이후에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없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내가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타고 어떻게 집에까지 제대로 찾아왔는지.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신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 거기서 뭐 재미있게 지내고 또 나와서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알려주고 집에 아파트 호수를 찾아서 돌아온 것까지 그 기억이 없는 거지, 그 판단력은 정확합니다. 졸피뎀이 바로 부작용이 그거죠. 뭐 집 밖에 나가서 3시간을 헤매던 아들에게 전화를 하던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 자신이 했던 행동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피뎀의 부작용 중 하나가 과식을 하는 겁니다. 그 약을 먹고 나서. 그것은 이제 억압되었던 식욕 중추가 풀리면서 식욕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죠. 네, 또 넘기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밑장 빼기 하네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건 밑장 빼기가 아니라 앞장 빼기래요. 네, 앞장 빼기든 뒷장 빼기든 하여튼 뺐습니다. 술 드신 분들 아시죠? 술 마시고 나면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장국 한 그릇 하기도 하고 월남국수 한 그릇 하기도 하고 또 라면집 가서 라면 한 그릇씩 먹기도 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식욕이 늘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졸피뎀의 부작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요령이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약 기운이 돌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에 뭐 빨래도 하고 TV도 보고 그러는데, 수면제는 약을 드시고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제를 드시는 요령 중에 하나는, 원래 내가 10시에 잤다 그러면 10시에 딱 약을 드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TV도 재밌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잠을 자야지. 어떤 분들 피곤하다고 10시에 원래 주무셨던 분이 8시에 약을 드세요. 그러면 잠 안 옵니다. 아니면 잠이 들었더라도 2시간, 3시간 있다 깨어나게 되는 법이죠. 졸피뎀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잠이 온다, 그게 아니라 수면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약을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래 수면 시간보다 늦게 약을 드시게 되면은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수면제 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무시는 시간에 꼭 약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법에 맞게 약을 드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과량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과량 복용을 하면은 나쁘다는 거는, 어떤 약이든지 과량 복용하면 안 돼요. 고혈압 약도 그 안전하다는 약을 6배, 7배, 즉 6알 7번 먹으면은 그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또한 그럼 수면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건 상식 중에 상식이죠. 거기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대표가 수면제 잠이 안 온다고 6알 7알을 먹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정신없이 차를 몰고 그 다음에 차를 들이받고 경찰차가 따라오니까는 미친 듯이 그 질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게 졸피뎀의 부작용이다.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6알 7알 먹으면 인사불성 상태죠. 거기서 무슨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량 복용하는 사람까지도 그 살에 집어넣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졸피뎀 정량을 먹더라도 저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졸피뎀을 과량 복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과량 복용한 사람까지 졸피뎀의 부작용이다. 일반적
그렇게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도 과량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빵꾸 납니다. 위출혈도 생기고. 그러니까 과량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지금서부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사례 중에 전 대한의사협회장인 노안구 선생님 친구의 딸이 자살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졸피뎀을 복용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약을 끊어야 임신할 수 있으니까 임신 중에는 어떤 약도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을 끊어야 되겠죠. 근데 끊지를 못하고 무진애를 쓰다가 결국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여성이 졸피뎀이 자살을 유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졸피뎀이 자살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문을 찾아보면 케이스 리포트감이에요. 거기 뭐 선생님이 논문을 썼는데 뭐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케이스 리포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희귀 사례가 많아지면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사례 보고라고 해서 케이스 리포트를 하게 되죠. 그런 케이스 리포트는 있어요. 졸피뎀을 먹었을 때 자살 성향이 생기더라. 그런데 극히 드물기 때문에 케이스 리포트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작용들 정말 얼마나 뭐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고 드시는 약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졸피뎀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항생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뭐 간질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는 게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도리어 졸피뎀 부작용보다도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부작용이지만 우리가 그걸 두려워서 항생제를 안 먹진 않습니다. 그게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을 하고 판매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약물들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지금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뭐 자꾸 변종만 올리는데 진짜 할게요. 일단 불면증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아이고 목이 아파라. 오늘 원고가 왜 이렇게 기냐? 원래 끝날 시간인데. 불면증은 대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이 되는 또 체질의 문제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불면증은 체질적인 문제인 거냐 후천적으로 나타난 거냐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20대 초반 얼마나 잠을 잘 자는 시기입니까? 그때는 베개만 베도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죠. 20대 초반에 혹시 잠자리 바뀌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체질적인 문제예요. 20대 초반에 잠자리 바뀐다고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이미 이분은 수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30대 또는 40대 늦으면 50대에 벌써 불면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물어보면 대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조부모님이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운 나쁘게 자신이 불면증의 가족력이나 유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고혈압이나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유전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유전자 발현 시기가 어때요? 40대, 50대 유전자 발현이 되죠.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부터 수면이 좀 안 좋다 계속 여기다가 본격적으로는 30대 후반, 40대부터 벌써 불면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병원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두 분이 벌써 5년째, 6년째 수면제를 타다 드시고 계셔요. 의사들도 별 수 없습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어야 되죠. 하지만 20대 초반에 잠을 잘 잤으나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은 후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제를 2년, 3년 먹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을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긴 불면증들, 즉 20대 초반에 잠을 잘 잤고 그동안 문제없이 지냈던 분들은 수면제를 몇 년씩 먹더라도 문제없이 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결국 제가 의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모든 게 체질이구나. 체질을 잘 타고나야 되는구나. 이게 좋은 건 내 탓이고 안 좋은 건 조상 탓이라고. 안 좋은 건 조상 탓 맞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불면증, 암, 모든 질환들, 면역계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체질의 문제고 그게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비만 체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가족 사진 찍어보면은 온 가족들이 다 통통하지 않습니까? 또 입이 짧은 가족들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 다 말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은 그래서 불면증이 체질이라든지 유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체질의 문제로 또 돌아가서 보면은 좋은 체질 타고난 분들, 치과 선배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가 잘 타고난 집안은 이를 평생 안 닦아도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가 안 좋게 타고난 체질은 매일 칫솔질을 하더라도 뭐 40대 초반, 후반에 임플란트를 7개, 8개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면증은 체질이나 유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환자들은 의지박약자나 정신력이 약해서 이거를 못 고치고 약에 의존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분들이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서 20대부터 아니면 30대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기 전에 양을 수천 마리 세도 잠이 안 오고 또 데운 우유를 먹고 자도 잠이 안 오고 양파를 머리맡에 썰고 자도 잠이 안 오고 또 수면 대용제인 그 멜라토닌을 먹어도 머리만 아플 뿐 잠이 안 오고 또 약국에서 파는 수면 보조제를 먹어도 또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불면증 환자를 타박하죠. 주변의 배우자, 친구, 지인들이 불면증 환자 보고 왜 수면제를 먹냐고. 수면제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으면 중독되는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수면제를 먹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들은 두 배로 힘들죠. 나는 잠을 못 자 죽겠는데 또 주변 사람들은 왜 약을 먹느냐고 또 타박하고 약을 감추기도 하고 또 약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들은 잠을 잘 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뭐 시간 남고 돈 남아서
병원 가서 수면제 지어 먹나요? 또 의지박약이거나 의지력,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무조건 약을 타서 먹는 걸까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불면증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제대로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몸을 한번 굴려봐라. 몸을 혹사해라. 그러면은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냐. 물론 불면증 환자들 그런 거 안 해본 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몸을 혹사시키고 일부러 잠을 자려고 애써 보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날은 잠이 더 안 오죠? 그랬더니 또 맞대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피곤함이게 되면은 더 잠이 잘 오거든요. 하지만 불면증 있는 분들은 몸을 혹사한 날은 더 잠이 안 옵니다. 머리만 멍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불면증인 거예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낮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분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전날 몸을 혹사해서 또 힘이 들고 또 전날 잠을 못 자서 또 힘이 들고 그래서 두 배로 더 힘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그 알지도 못하면서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 몸을 혹사해라, 몸을 굴려라,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의지력, 정신력 강조하거든요. 자기나 의지력, 정신력 가지세요. 이분들도 다 의지력, 정신력 충만하고 넘칩니다. 하지만 의지력, 정신력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약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또 수면제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수면제 먹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뭐 수면제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렇게 뭐 매일 먹으려고 들죠. 수면제, 그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 찾는 거에 대해서 무슨 약쟁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마약 중독자입니까? 불면증 환자들이 그 수면제 먹는 게 그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 맨날 수면제 드리면은 그걸 반알로 쪼개고 그걸 또 4분의 1로 쪼개고 어떻게든지 약을 안 끊어보려고 그냥 애쓰고 약은 약대로 너무 잘라서 드시다 보니까 효과는 없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게 기분 좋으면 맨날 먹죠. 뭐하러 약을 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수면제 먹다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느냐. 그거는 원래가 잘 수면을 탁월한 분이 후천적으로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약을 끊을 수 있죠. 이 불면증 환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의지가 약해서 약물 중독에 빠진 약쟁이들이고 이 정신과 의사는 뭐 다른 과 의사들도 또 졸피뎀을 처방하지만 약을 공급하는 마약 공급자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제작진 중에서 불면증 환자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이거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돼요. 그럼 불면증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대안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 불면증 환자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니 뭐니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 그렇게 효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면증의 고통을 일반인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되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알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고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리마일 섬의 원전 사건도 마찬가지고 엑슨 발데조가 유조선이 그게 침몰하면서 얼마나 환경 피해를 줬습니까? 또 우주선 챌린저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뭐로 인해서 생긴지 아세요? 잠을 조금밖에 자지 않은 사람들의 실수로 만든 사건들입니다. 불면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재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서머타임을 실시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에너지 절약한다고요. 저도 그 서머타임 할 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몸이 피곤하고 몸이 나른하든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경우에 서머타임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땡기거든요. 그 서머타임이라는 게 사망 사고율이 6% 정도 뛰어오릅니다.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1988년도, 지금 통계는 더 할 수도 있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일어나는 총사고, 즉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비용이 무려 570억 2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의 효능에 대해서 별로 밝혀진 건 없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지 않고 수면 부족 상태로 몇 년을 버티다 보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병이 올 것 같아요? 암이 발생하거나 성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쥐의 경우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잠만 더 잘 자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몸의 건강에는 좋은 겁니다. 물론 불면증이 왔을 때 가벼운 불면증은 긴장 이완요법을 한다든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인지행동요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쓰지 않았을 때 지금 대안은 뭐냐? 수면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5년 또는 10년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하도 수면제를 먹으면 뭐 뇌가 녹느니, 어떻게 뇌가 녹습니까? 이게 수면제가 무슨 염산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엄청 쏟아내거든요. 그거 약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안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훈수를 둬요. 항상 모르는 사람이 훈수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병원 수면 클리닉에 갑니다.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하룻밤 재우면서 수면 패턴을 보고 또 뭐 MRI도 찍고 이건저건 검사 다 하면 한 3,400 들거든요. 3,400만 원 들어서 딱 거기서 처방을 해줘요. 뭐냐? 수면제 처방을 받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병원에 다시 오셔서는 막 욕하죠. 왜 이 수면제 줄 거면서 그런 비싼 검사를 했느냐. 지금은 그래요. 그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고, 체질의 문제, 그래서 불면증은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성적인 질환이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 의사들도 수면제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졸피뎀에 대한 그런 편견들, 그런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다른 수면제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제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면 보조제 중에서 굉장히 잘 드는 수면 보조제도 있어요. 도리어 수면제보다 더 셉니다. 수면 효과는. 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옛날에 축구 못할 때는 뭐 의지력, 투혼, 정신력 이런 거 강조했지만 이제 그만 그런 거 가지고 뭐 병을 치료하자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는 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중으로 힘들게 한 방송이 이번 방송이었습니다. 그 독한 약을 먹게 하고 먹고 또 그리고 의지력 정신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의지 박약자로 모는, 그리고 또 약을 끊지 못하는 약쟁이들로 몰아버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방법 안 써본 불면증 환자들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벼운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멜라토닌이라든지 그런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기장들이거든요. 2명은 가끔씩 멜라토닌 먹어가면서 수면 조절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이에요, 군사 독재 시절에 티가 안 내게 하는 고문이 하나 있었어요. 잠을 안 재우는 거죠. 한 3, 4일만 안 재우면은 없던 말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불면증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또 잘못된 생각은 거두시기 바라고, 또한 불면증 환자들도 자신을 의지박약자나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벼운 불면증은 가볍게 치료를 하지만 그것이 무겁고 또 젊은 시절부터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은 대안은 수면제라든지 수면 보조제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완치를 원하지만 완치되는 분은 원래가 잠이 좋았던 분들 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밖에 없다는 거죠. 비관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의사들이 사실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질환이 몇 개나 되나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간단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완치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용량으로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셔야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암이라든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소원이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삶의 질을 따져야 되죠. 어제 잠을 못 자면 오늘 하루 종일 나른하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게 있습니다. 차라리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는 마실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두려워서, 약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돼서 우리는 그 귀중한 하루 또는 이틀, 한 달, 몇 년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그 15분의 취지에 맞게 되도록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